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2시간 넘게 만나서 의사 증원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대출에 대한 신혼부부와 맞벌이의 소득 기준은 지금의 2배로 인상이 됩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되는 기록 보존 기간도 2배로 연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2시간 넘게 직접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청을 했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45일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의 비대위원장 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밝힌 결론은 아주 짤막합니다. 대통령이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박단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경청을 했고, 그리고 전공의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네. 이렇게 발표문은 짤막합니다만 우리가 관심의 가장 초점이 되는 2,000명 그럼 증원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발표문엔 들어있지 않고 네. 원론적 차원의 설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와 의료개혁 문제를 협의할 시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형태의 원론적인 접점을 말하자면 제시해 놓은 이것이 이제 어제 가장 관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네. 예. 135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습니다. 박단 위원장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고 사진 촬영은 거부했다고 본인 입으로 밝혔습니다. 이 박 위원장은 이른바 7대 요구사항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특히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먼저 폐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어땠다고 발표가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니까요. 대통령은 이야기를 충분히 두고 앞으로 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앞으로 의료 개혁 정책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 존중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저는 보니까 7개 요구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네. 이건 제가 이야기해 왔는데 2,000명 증원뿐 아니라 모든 패키지를 다 폐지하라는 얘기고,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를 설치하라.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라.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죠. 예.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각 병원과의 이제 일단 그 문제니까 우선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을 처리하라. 전면 처리하라.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라. 그럼 정부는 우리한테 노타치 전에 손대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무정부주의적 요구를 한 거죠. 이게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 당신은 적어도 의료에 관한 하는 대통령 역할을 하기를 포기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정제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단 위원장의 요청으로 면담한 사진 또 동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자 남짓한 서면 브리핑, 그리고 이제 대변인은 석줄 남짓한 짤막한 설명 브리핑만 했습니다. 또 박단 위원장은 면담 종료 2시간 뒤에 대통령실 밖에서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자, 박단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제 첫 만남의 의미는 있지만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그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아까 7대 요구 사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양보,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애초에 갈 때부터가 왜 만나느냐라는 그 전공의들 사이에 불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갖고서 어떤 사진 찍기용 가서 이용당하느냐 이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체의 사진이나 이러한 어떤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대통령실과 그렇게 양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그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아까 내부의 상당한 그 지금 전공의들 사이에서의 독단적 그 비대위의 독단적 결정, 독단적 면담 결정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서 나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내가 대표로서 전달해야 될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다 전달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으로부터는 아무 답변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본인의 말하자면 증명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실은 복수의 대표자, 그러니까 2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추가 면담을 전공의 측이 요구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된 의견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모이는 과정을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지금 여기서 자기들 사이에서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 박단 그 비대위원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구성해서 와도 우리는 받아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대표로 갔는데 독단적 결정을 했다. 박단 위원장하고 그 비대위원들 11명 그 사람들끼리만 한 거다. 우리하고는 전혀 의논을 안 했다. 그다음에 전공의 후배 중에는 사직서는 개별적으로 냈는데 왜 당신들 대표로 나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만여 명이 지금 사직했는데 그 사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정부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분란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대화를 시작했다면 그 대화를 기점으로 거기서부터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다시 물려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래버리면 자기들도 전공의들도 협상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게 되거든요. 네. 이 점에서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각자가 그러면 해결할 문제인지 그럼 각자가 대통령실로 가서 해결하든지 그게 아니니까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면담 후에 이 전공의들에게 박단 위원장이 설명을 하는 그런 온라인 대화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박 위원장은 아까도 나왔지만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안 찍었다. 사진 한 장도 안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처럼 할 말은 다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또 600명으로 조율을 했다.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자, 이런 얘기들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예, 지금 앞에서도 나왔듯이 그 의료계의 전공의들의 뜻조차도 하나로 현재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과 어떤 합의점이나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대표로서 할 일을 다 했고 할 말을 나는 다 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진 건 그런데 없다. 네. 이런 부분을 전공의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에 일 수 있는 예컨대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보호막을 친 걸로 보고요. 특히나 지금 600명 어떤 합의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히 일부 언론에서 잠깐 나왔죠. 비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박단 위원장도 대통령실도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도 어떤 확인보다는 주변의 이런 관측에서 나온 걸로 보이지만은 그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칙 자체가 이게 그냥
덜렁 나온 숫자가 아닌데 이걸 갖다가 어떤 600명으로 마치 어떤 양보라는 자체로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현재 얘기고 네.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고 박단 위원장으로서도 현재 대통령 이거 전면 취소 완전히 원점 재논의가 현재 전공의 협의회의 공식적 입장인데 뭐 600명으로 어떤 마찬 내고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본인이 현재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양쪽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 일부각에서 나오던 박단 위원장 탄핵 성명서. 참 요새 탄핵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협에서도 선배격인 의협 차기 회장도 박단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합의를 했느냐. 물러나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분출한다고 하네요. 근데 의협 회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도 의협 회장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무슨 자격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떠드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박단 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의사를 모아서 어떤 합의에 이르기도 전에 자기 혼자 독단으로 갔다, 자기 개인 자격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애초에 대통령과 대화란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그런데 이 대전협입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대전협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럼 저 대표성을 어떻게 해서 부여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결정을 자기들이 해야죠. 해놓고 네. 지금 와서 탄핵한다. 너 잘못했으니까 탄핵한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정말 정치판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더더구나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뭐냐면 그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구거든요. 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이 없으면 국가가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말하자면 대통령과의 대화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까뭉개버린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그럼 전공의는 우리는 완전히 그 국가 안에서 별도의 공화국을 선포할 겁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마치 2020년에 그 최대집 당시 그 의협 회장이 그렇죠. 전 의협 회장. 예, 그냥 정부하고 논의해가지고 이제 그 중단시켰거든 그때 중단시켰는데 그때 왜 누가 중단시키랬냐 완전히 종결시켜야지 그 뭐 트라우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 2심에서 최대집 위원장 회장이 잘못한 게 없다 확인됐거든요 재판에서. 네네. 그런 걸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무슨 뭐 탄핵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자, 대통령실은 7주가 넘어서야 전공의들과의 대화 채널이 일단 뚫렸다는데 소통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선은 지키고 달성 방식과 기간 등을 조정하는 협상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한 것이 자칫 정부가 2,000명 증원선을 포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뭐 600명 이런 사실 근거 없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2,000명 증원선은 지키되 그 방식과 기간 네. 이것의 융통성을 둬서 현재 나온 것처럼 2,000명의 5년간에서 10,000명 대신에 1,000명씩 해서 가령 10년간이라든지 10 곱하기 예. 1000도 많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형태로 좀 융통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2,000명씩 그 5년이라는 그 전체 그 숫자 자체를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 정부가 그동안의 어떤 좀 검토와 또 대학 측과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숫자 자체를 이렇게 쉽게 어떤 덜렁 뒤집어 버리게 되면 정부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이 2건의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법적 자격이 의사들에게는 없다고 이미 판결을 했고요. 오는 11월까지 의대 정원 2,000명 배정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정말로 의사들의 손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끝으로요. 신임 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의사 눈치를 보고 있다. 양의사 카르텔을 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의업계로서는 그동안에 이를테면 양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푸대접을 받는다 이런 이제 자기들 인식도 있었을 텐데 근데 다만 이번에 뜻은 좋은데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떠니까 의료 서비스가 뭐 양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특히 1차 진료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다만 전공의들이나 이 의사들이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사직하거나 이런 투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필수 의료 문제라든지 더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처리, 또 진료, 이런 것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아니면 1차 진료 정도 한다면 이렇게 쇼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바로 그걸 고리를 걸고 지금 투쟁하는 그 의사들인데, 한의사들이 그거 대체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뜻은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예, 네.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년에 연구개발, 이른바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하여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D를 R&D답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화제가 되고 눈길을 끌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 그 내년도에 아마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이제 현재 관측되고 있는데, 액수보다 바로 중요한 것이 R&D를 R&D답게, 다시 말해서 제대로 연구 개발에 효과가 있는 이러한 쪽에 엄격한 그 기준을 설정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어떤 인력배, 인건비 나눠먹기식으로 해온다든지 불투명한 이런 집행의 관행을 불식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 레일을 제대로 깔아서 제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시의 신속한 지원, 또 투명한 연구 환경, 혁신과 도전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판단해서 효율적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자, 원래 줄인다고 했던 내년 R&D 예산이 오히려 역대 최대로 증액된 배경, 국민들이 좀 아리송해 하실 수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설명이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작년 줄였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말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니까 그냥 뿌려주기식 이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R&D 적절한 R&D 요금으로 참 R&D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이래 되면, 그동안 이제 이게 조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정부 내에서 구조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 내에서 조정을 이제 충분히 거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R&D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R&D 부분을 지원할 그런 준비 태세가 돼 있다. 그러니까 전에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했던 약속을 이제부터 지키겠다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23년도 그때 예산보다도 더 증액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각종 비효율과 낭비가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즉각 실행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직접 몸으로 느낄 때까지, 또 만족할 때까지 소통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 차관보도 지내셨는데 이 언급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어떤 그동안의 민생 토론을 통해서 도출한 그 민생 과제 240개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 안에 하위 법령 개정할 것들은 하고, 예산 집행할 것은 올해 안에 해서 최대한 마무리 다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큰 줄기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국민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소득 기준을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천만 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죠. 또 웬만하면 뭐 4, 5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 상향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그것도 지원 그 규모도 늘어줘야 될 텐데 오히려 만약 줄어든다든가 그런 그 페널티 성격의 그런 정책은 결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막는 결과가 된단 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이 결혼을 지금 말이지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벽 같은 걸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나서서 이제 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네.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그 대출 한도, 기준을요? 기준을 그렇게 늘려준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신혼부부에게 그래도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위안뿐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 신혼부부들 대통령 말대로 이 부동산 혜택을 전액 기준으로 받기 위해 위장 미혼, 참 희한한 용어입니다. 그런 걸로 남는 사례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맞벌이 가구들의 월 평균 소득이 791만 원인데 결혼을 해서 청년일 때 혼자 미혼일 때는 5천만 원까지 이런 전세자금 버팀목 자금이 대출이 됐는데 결혼을 하면 합계 소득이 7,500을 넘으면 이걸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런 어떤 모순이 있으니까 많은 어떤 신혼 부부들이 실제로는 결혼을 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하고 예. 처녀 총각으로 지낸대요. 말하자면 위장 결혼, 미혼. 네. 위장 미혼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기준을 합산 부부 소득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폭 높여서 조금 더 소득이 있는 가구도 이러한 그 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출산을 증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특례 대출, 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크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필님, 예. 이것도 젊은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큰 힘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출산 가구의 특례 대출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이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이었거든요. 이하. 예, 네. 그래 이해한데 개인 한 사람 가구 때는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둘이 결혼했으니까 그냥 4,400만 원 돼야 되잖아요. 그게 산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결혼했으니까 좀 페널티 줘야 되겠어. 네. 이래서 깎아버린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 결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게 되는데 바로 이런 장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주고 오히려 이 결혼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정부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믿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번에 이런 대대적인 맞벌이 부부 또 신혼 부부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하고 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은 또 젊은 층, 또 이 중산층 맞벌이 가게를 옥죄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사 운영 비용이죠. 여기에 대한 대대적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이런 식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건데 이것도 그 숫자가 대상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3천 명 가량 되고 결혼 이민자가 한 3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많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우리말에도 굉장히 능숙하고 우리 생활 방식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우리 맞벌이 부부의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떤 육아, 가사 이러한 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함으로써 어떤 윈윈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또 최저임금 제한이라든지 또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유능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어떤
비용 부담도 덜어주고 또 이분들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또 결혼 이민자들에게 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통령이 이런 방안을 어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 부처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유학생들이라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나 외국어도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죠. 예. 지적 수준도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한도 벗어날 수 있고 이게 우리 인력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숨통이 트이는 게 되고 또 유학생들로서도 예? 그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 기회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취업을 못하게 했던 거 그게 풀리니까 유학생 측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횟집이나 이 노동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할 수 있다면 서로 윈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죠. 연예계의 학교 폭력 논란인데요. 이게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폭 가해자의 처벌 또 입시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의 주연급 여배우, 뭐 S씨라고 하는데요. 학폭 가해자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죠? 네, 이 여배우 S씨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의 학폭 때문에 지금 위기인 상황입니다. 강제 전학을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소속사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학교 폭력 논란이 처음 불거지게 된 것은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의 후배, 1년 후배라고 주장하는 이 제보자 입장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내가 1시간 반 동안 놀이터에서 이 S씨로부터 따기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S씨와 소속사의 입장은 그러한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네. 다만 고등학교를 2번 정도 옮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전학을 간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 변호사 말씀대로 이 배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 이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 해야 강제 전학을 가느냐? 그게 좀 알려졌어요. 네,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진상 조사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내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은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가능하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9호 처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소년원으로 송치를 하나 보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이제 수사기관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학교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9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호부터 조금 심각한 수준의 처분이다라고 숫자가 일반적으로 커질수록. 그렇습니다. 6호 처분부터는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6호가 이제 출석 정지고요. 그리고 이제 7호 처분은 학급 교체, 그리고 지금 S씨가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8호 처분의 경우에는 강제 전학 조치입니다. 그리고 9호 처분에는 이제 퇴학인데요.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퇴학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 가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이 8호 처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다른 학교로 보내는 처분입니다. 거의 사실상의 최고 징계를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여배우 J씨.
자꾸 이게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진상도 확실하지 않고 이니셜로 말씀드립니다. 대세 여배우라고 하죠. 역시 학폭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 광고, 드라마, 영화를 오가는 그런 연예인이라죠. 네, 굉장히 다방면에서 최근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 제이 씨 같은 경우에도요, 같은 학교를 다녔다라고 주장을 하는 제보자에 의해서 학교 폭력 논란이 일은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교복이라든지 체육복 같은 경우에 이제 훔치거나 뺏는 경우가 있었고, 네. 만약에 뺏으려고 했을 때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 폭행에 가담을 해서 가해자로서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여배우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해외 유학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소속사에서는 유학 생활을 한 배우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과 좀 무관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보자, 피해자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학교를 아예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영등포 소재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아하. 간 것이고 네. 그렇게 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이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제이 씨 같은 경우에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굉장히 좀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본인이 많이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 폭력 피해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유형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의 경우에는요, 2013년 1차 전수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피해 응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에서 학생들이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그래도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3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단 교육부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고요.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네요. 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아무래도 언어 폭력이 가장 많은 37.1%고요. 그 다음은 신체 폭력, 또 집단 따돌림의 순으로 이렇게 피해 유형이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학교에 직접 등교를 해서 친구들과 만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신체 폭력을 당하는 피해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이 실태 조사, 전국 사이버 그리고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가해 학생에게 그럼 가장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피해 학생에게 물었더니요. 네.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고요. 3명 중에 하나는 진정하게 사과부터 해라. 그렇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과를 진심 어리게 받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어쨌든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더 글로리, 또 예능이죠. 예능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등도 이런 학교 폭력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학교 폭력 소재를 다룬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감독의 의중은 이러한 학교 폭력의 실태가 이렇게 심각하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이지만 어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저거 정말 재밌어 보인다. 네. 우리도 놀이로 한번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게임이 뭐예요? 네, 피라미드 게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학생들을 인기 투표 순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요. 가장 높은 등급의 학생이 가장 낮은 등급의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학교 폭력의 실태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예. 이것이 학생들에게 놀이로 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전북 초중고등학교에는 가정통신문이 배포가 되기까지 네. 하는데요. 그 내용은요, 이렇게 최근에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학교 폭력을 마치 놀이화하는 학생들의 문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가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 이 범죄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린다라는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배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잠잠했던 학교 폭력이 다시 연예계를 중심으로 수면 위로 급부상을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작년에 했던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 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가장 이중에 중점을 두는 게 이 학교폭력 처분과 징계 수위에 대한 기록. 이걸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고 했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기존에는 2년 동안 이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내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더라도 이것이 2년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렇게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게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우개 찬스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요건도 사실상 굉장히 강화를 해서요. 네. 정말 필요한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구제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엄격하게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서 남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지울 수 없게 하겠다. 맞습니다. 그 요건은 굉장히 강화했고요. 그리고 퇴학 처분, 구호 처분으로 가장 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퇴학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영구 보존해서 아예 삭제 불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한 교실이나 한 학교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즉시 분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2배 이상으로 연장한다죠? 네, 기존에는 3일 동안에 이제 즉시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기간은요, 사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3일 다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가 다시금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이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게 됐고요. 2배 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만약에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 처분에 뭔가 불복을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라든지 이럴 때 그 소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피해자에게 이제 통지를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권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법적인 이제 조력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관리 제도를 통해서요. 이 법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가 얘기한 이 학폭 전담 지원관은 교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직 교원만 있는 게 퇴직 경찰관으로도 그 대상이 확대가 된다는데 이게 이 비율이 그러니까 충원율이 좀 저조하네요. 네, 이게 올해 3월 초 기준으로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요, 충원 비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충원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교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신설이 되고 많은 퇴직 경찰관들이 이렇게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학교 폭력 관련해서 교사들의 업무량이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사실상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담조사관을 위해서 자료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또 동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업무는 더 늘어났다라는 그렇네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충원율과 이 업무 분담 문제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소해 줘야 100%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해소해야만 사실은 이제 충원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이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학교 폭력의 징계 처분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평균 한 사건당 1시간 꼴이 나는데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처분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퇴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평생 이렇게 어떠한 뭐 페널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남는 그러한 결과인데 이것을 전체 심의하는 과정이 한 1시간가량 평균으로 걸린다고 하고요. 이 당사자 진술도 들어야 되고 자료 검토도 해야 되고 위원들끼리 심의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이것을 한 10분 단위로 쪼개서 해서 결국에는 1시간 내에 모든 이제 심의가 종료가 된다라고 해서요. 전문가들은 이거 너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그렇네요. 우리가 좀 내실을 강화해야 되고 한 학생이 어쨌든 가해자라고 하지만 인생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내실이 더 찬 그러한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 폭력을 하면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을 준다. 이게 이제 현실화됩니다. 2026년 입시부터는 반드시 해야 하고 내년 입시에는 일단 대학 자율로 한다고 합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감점 방침이 가장 엄격하다고요? 네, 고려대는요. 2025년 입시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점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고려대 총장이 직접 밝힌 것인데요. 이게 사실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0.1%로도 당락이 갈리거든요. 그렇죠. 몇 점, 0점 몇 점. 그렇죠. 거기서 20점을 감점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우리 고려대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의 취지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읽히고요. 2026년도 대입의 경우 사실은 정시와 수시 가리지 않고 모두 학교 폭력 이력이 있으면 이것을 정성이든 아니면 가점이든 반영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대입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하지 말아야죠. 자, 5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거죠? 네, 사전 투표, 이번 사전 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제 실시가 되고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의 경우에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이제 사전 투표소가 마련된 곳에 가셔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들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사실 사용을 하시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 이제 캡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이미지 파일로 내가 신분을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모바일 신분증 캡처 사진은 불가능하고요. 앱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내 이름이라든지 얼굴 그리고 생년월일 정확히 확인이 되셔야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투개표 관리에서 불법 카메라, CCTV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미 많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번 총선 투개표 관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 의지 직접 들어보시죠.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이러한 불법적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투표 전일인 오늘까지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투표소에 오셔서 안심하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내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이지만 잊기 쉬운 점들을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죠? 네, 투표를 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라는 이제 생각에 이렇게 인증사진 많이들 요새 찍으시는데요. 많이 찍죠? 네, 투표소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투표소 밖으로 나오셔서 촬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밖에서는 뭐 자세도 상관없고 다 된다는 거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세로로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으셔야 하고요. 밀봉이 됐는지 사전 투표를 하실 때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내가 이 지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한 이제 정당이라든지 한 후보자에게 이렇게 2번 이렇게 찍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아예 안 찍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러 칸을 찍는 것도 무효가 되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뭐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투표용지가 하나 되게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이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찍었는데 이게 이제 잉크가 묻은 채로 접으면 번지거나 이게
반대쪽에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게 묻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2번 찍었는지 묻어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다른 칸에 이제 침범을 해 있거나 이렇게 묻어나서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찍으실 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찍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잉크가 말랐는지도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양지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주간 정책엔 이슈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4월 8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